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8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최근에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이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결혼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IT 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 연애도 그럭저럭 해왔던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제게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면서 저도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아무나 만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저를 불러내더니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소개팅이라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부담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가 워낙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람에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만나보라고 후회 안 할 거라고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당시 35살이었어요. 첫 만남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는데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가 180cm 정도 되는 큰 체구의 운동을 꾸준히 해서인지 탄탄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잘생겼다기보다는 인상이 좋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차분했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어색해하는 제 모습과는 달리 민수 씨는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농담도 던지고 저를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 우리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민수 씨는 대기업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고 취미는 등산과 독서라고 했어요. 특히 여행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2~3번은 꼭 해외로 나간다면서요. 저도 여행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새로운 곳을 가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그곳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민수 씨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말 반가웠죠. 우리는 서로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동남아시아를 좋아했고 민수 씨는 유럽 쪽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은 비슷했죠.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도장 찍듯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느끼고 싶어 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그런 민수 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메시지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깊어졌죠. 일주일에 1~2번씩은 꼭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어요. 민수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그 식당으로 데려가주고 제가 피곤해하면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길을 걸을 때면 항상 차도 쪽으로 걸으면서 저를 보호해줬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민수 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주말에 민수 씨가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거든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경주로 떠났어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죠. 우리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돌아보고 첨성대에서 사진도 찍고 안압지 야경도 감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산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데 민수 씨가 자기 재킷을 벗어서 제 머리 위에 씌워주더라고요.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저를 아끼는구나,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비를 맞으며 뛰어서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그날의 추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애 6개월쯤 됐을 때 민수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정말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도 그때 이미 민수 씨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 씨는 제게 완벽한 남자친구였거든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제 생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과 케이크를 준비해주고 기념일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줬어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수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연애 1년 6개월쯤 됐을 때 민수 씨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놓고 식사 후에 반지를 꺼내들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민수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아니,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로포즈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알아보고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정말 곧 민수 씨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날도 기억나네요. 저희 부모님과 민수 씨 어머니가 만난 날이었어요. 민수 씨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민수 씨를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민수 씨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보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민수 씨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로 삼게 되어 기쁘다고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좋아 보여서 안심했어요. 인자하고 따뜻해 보이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민수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민수 씨를 보시더니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며 흡족해 하셨죠. 어머니도 사위가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호텔 웨딩홀에서 진행한 예식이었는데 정말 많은 하객분들이 와주셨어요. 제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민수 씨 쪽 하객들까지. 웨딩홀이 가득 찼죠. 결혼식 날 저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어갈 때 양쪽에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단상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수 씨를 봤죠. 그 사람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에게 결혼 서약을 했어요.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하겠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도 민수 씨도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유럽에 갔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도는 2주간의 여행이었죠.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루브르 박물관을 둘러보고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탔어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둘이 살게 되었죠. 가구도 새로 사고 인테리어도 저희 취향대로 꾸미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신혼 초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저녁에 퇴근하면 따뜻한 집이 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게 바로 결혼의 행복이구나 싶었죠. 민수 씨는 신혼 때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줬어요. 출근하기 전에 가벼운 뽀뽀를 해주고 퇴근 후에는 제가 만든 저녁을 맛있게 먹어주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정말 모범적인 신랑이었죠. 하지만 결혼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민수 씨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불안감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제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이상함을 느낀 건 추석 때였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양가를 모두 방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석 전날은 시댁에 가고 추석 당일은 친정에 가는 식으로요. 그런데 민수 씨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민수 씨는 추석 연휴 사흘 내내 시댁에만 있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우리라도 함께 있어 드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을 아예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틀은 시댁에 있고 하루는 친정에 가자고요. 그런데 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친정은 명절 지나고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시댁은 명절에 꼭 가야 하는데 친정은 나중에 가도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이기도 하고 민수 씨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추석 연휴 내내 시댁에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도착하니까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저도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 준비를 하고 명절 음식을 차리고 제사도 함께 지냈어요. 사흘 내내 시댁에 있으면서 저는 계속 제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도 분명히 저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명절인데 딸이 한 번도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싶었죠. 그래서 전화라도 자주 드렸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면서 괜찮다고 시댁 일 잘하고 있으라고 하셨지만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추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민수 씨에게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가자고 했어요. 추석 때 못 갔으니까 이번에는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민수 씨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이 되자 민수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너무 피곤하다면서 이번 주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죠. 분명히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민수 씨는 다음 주에 가면 안 되냐고 이번 주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정말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억지로 데려가봤자 서로 기분만 나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가자고 약속을 받고 그 주는 넘어갔어요. 다음 주가 되었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이번 주에는 친정 가는 거 잊지 말라고 미리 말해뒀어요. 민수 씨도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민수 씨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 허리가 아프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또 친정 방문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토요일에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고 일요일에는 친정 가자고요. 그런데 민수 씨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병원 갔다 오면 어머니가 피곤하실 테니까 집에서 쉬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좀 세게 말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언제든 챙기면서 우리 부모님은 언제 뵐 거냐고요. 민수 씨는 그 말에 표정이 굳더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그날 민수 씨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추석 때도 시댁만 갔고 그 이후로 계속 친정 가자고 했는데 매번 다른 핑계로 미루고 도대체 언제 가자는 거냐고요. 우리 부모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나도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요. 민수 씨는 그제야 미안하다며 다음 주에는 꼭 가자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자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민수 씨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민수 씨는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효자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시댁에 들렀고 시어머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사다 드렸고 전화도 매일 드렸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친정에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고 부모님께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전화도 제가 하는 통화에 옆에서 잠깐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어쩌면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니까 서로 의지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선물이었어요. 민수 씨는 시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 고민하고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고르고 포장도 정성스럽게 해서 드렸죠. 그런데 제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 말해줘야 겨우 기억하고 선물도 제가 알아서 준비하면 돈만 내는 시기였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제 어머니 생신인데 민수 씨가 깜빡 잊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일날 상기시켜줘서 급하게 꽃이라도 배달시켰죠.
저는 그런 민수 씨의 태도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만큼 신경을 안 쓰냐고요. 민수 씨는 그 말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똑같이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당연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서로 기분만 나쁠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수 씨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각자 카드를 쓰고 각자 관리했는데 그날은 우편물이 잘못 와서 제가 열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관련 지출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옷, 식료품, 건강보조식품, 병원비,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들과의 모임 비용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이제 시도수 계속 많은 돈을 시어머니한테 쓰냐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생활비는 공동으로 관리하고 각자 부모님께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선물을 드리기로 하지 않았냐고요.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사드린 거고, 병원비는 당연히 자식이 내야 하는 거고, 모임 비용은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있어야 하니까 도와드린 거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는 돈을 쓰면서 제 부모님한테는 명절 때 5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게 전부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물었죠. 민수 씨는 그 말에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자기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키우셨는데 이제라도 효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서로 의지하시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게 무슨 논리냐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 계신다고 해서 덜 소중한 거냐고 물었죠.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민수 씨가 잘못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이 합쳐지는 거고요. 그런데 민수 씨는 자기 어머니만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부모님은 그저 처가 식구일 뿐인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씨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민수 씨는 어제 일로 미안했는지 순순히 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걸 말리는 게 아니라고, 다만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요. 민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 앞으로는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민수 씨가 정말 달라질 거라고, 우리 결혼 생활이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양가에 똑같이 한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시댁만 챙기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명절에 양가에 선물을 보낼 때 민수 씨는 똑같은 품목을 보낸다고 했어요. 한우 세트를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에는 1등급 한우를, 친정에는 2등급 한우를 보낸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양가에 과일을 보내기로 했는데 시댁에는 백화점에서 산 프리미엄 과일을, 친정에는 마트에서 산 일반 과일을 보냈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민수 씨에게 따졌더니 어머니는 입이 까다로우시니까 좋은 걸로 보내야 한다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뭐든 잘 드시니까 굳이 비싼 걸로 안 보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논리냐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아무거나 드셔도 된다는 거냐고 물었죠. 민수 씨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2년 차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민수 씨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민수 씨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그 사건은 저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뉴스에서 매일 나올 정도였죠.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씨에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어느 날 민수 씨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저도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집이 너무 덥다고 나이가 드니까 더위를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민수 씨는 즉시 그러시라고 에어컨을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노인분이 에어컨 없이 지내시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열사병이라도 걸리시면 큰일이고요.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민수 씨가 저를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장모님 댁에도 에어컨이 없지 않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쓰고 계셨거든요. 민수 씨는 그러면 장모님 댁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민수 씨가 달라지는구나, 양가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고맙다고 우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죠. 민수 씨는 바로 그날 저녁에 에어컨 2대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제가 옆에서 직접 확인했으니까 틀림없었어요. 시댁과 친정에 각각 1대씩 같은 모델로 주문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주문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에어컨이 설치되었는데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씨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자기도 기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친정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뭔가를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주시거든요. 고맙다고 왜 이런 걸 보냈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에어컨은 설치되었을 텐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에어컨 잘 받으셨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분명히 에어컨이라고 주문하는 걸 봤는데 선풍기라니요.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확실히 선풍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반 선풍기가 아니라 서큘레이터라는 걸로 왔는데 바람이 세게 나와서 시원하다고요. 사위가 좋은 걸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 씨가 주문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배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가. 그런데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저는 바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 집에 선풍기 보냈냐고요. 민수 씨는 잠깐 침묵하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물었어요. 분명히 에어컨으로 주문하는 거 내가 봤는데 왜 선풍기로 바꿨냐고요. 민수 씨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장모님이 에어컨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가 산골이라 서울보다 시원하니까 선풍기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쳐도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마음대로 바꿨냐고 물었죠. 민수 씨는 내가 퇴근하면 얘기하려고 했다고 미리 말하면 또 싸울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로 싸우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당장 퇴근하고 집에 오라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사위가 전화해서 에어컨 필요 없다고 하셨냐고 물어봤죠. 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하셨어요. 전화 자체를 안 받았다고요. 그제야 확실해졌어요. 민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어머니가 에어컨 필요 없다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풍기로 바꿔버린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시어머니한테는 에어컨을 사드리면서 제 어머니한테는 선풍기를 보내다니요. 그것도 저 몰래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민수 씨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초인종을 계속 누르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죠. 민수 씨는 들어오자마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당장 설명하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에어컨을 선풍기로 바꿨냐고 소리쳤죠. 민수 씨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정말 에어컨 필요 없다고 하셨다고, 자기가 전화했을 때 부재 중이어서 나중에 통화했다고, 어쨌든 서큘레이터도 좋은 거라고, 그것도 엄청 비싼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까 어머니한테 확인했는데 전화 자체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민수 씨는 그제야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나한테 주문하는 거 보여주고 나서 왜 몰래 바꿨냐고요. 민수 씨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못해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 에어컨이 생각보다 비싸더라는 거예요. 2대를 사려니 부담이 되어서 한 대만 사고 한 대는 선풍기로 바꾸려고 했는데 어머니한테는 에어컨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장모님 댁걸로 바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시어머니한테는 에어컨을 사드리고 제 어머니한테는 선풍기를 보낸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저 몰래요? 저는 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남편이 할 짓이냐고요. 돈이 문제면 왜 처음부터 한 대만 사자고 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냐고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그날 민수 씨와 정말 크게 싸웠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물건도 집어던지고요. 평생 그렇게 화난 적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민수 씨에게 선언했어요. 당장 내일 우리 엄마 집에 에어컨 설치해 드리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 집에 설치한 거랑 똑같은 모델로요. 만약 안 하면 나는 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민수 씨는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친정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러 친정에 갔거든요. 시어머니 집에 설치한 거랑 같은 모델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린 느낌이었어요. 민수 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어머니만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도 민수 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어컨 사건으로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여전히 시어머니만 챙기고 제 부모님은 뒷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민수 씨는 시어머니 한복을 맞춰드리겠다고 했어요. 명절에 새 한복을 입으시면 기분이 좋으실 거라면서요. 저는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한복 맞춰드리자고 했죠. 민수 씨는 그 말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복이 비싸다면서 2분 다 해드리기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 것만 해드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결국 저는 제 돈으로 어머니 한복을 맞춰드렸어요. 민수 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3년 차가 되었어요.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민수 씨가 또 시어머니만 챙기는 걸 보면 화가 나고, 그걸 지적하면 싸우고 나면 민수 씨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요. 저는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병들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 즈음 저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고 무기력하고요.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민수 씨 생각이 나고 집에 가기가 싫어지고요. 친구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민수 씨에게 똑같이 돌려줘야겠다고요. 민수 씨가 저에게 한 것처럼 저도 민수 씨에게 똑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안 깨닫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도 제 인생이 소중했고 제 부모님도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복수 계획은 간단했어요. 민수 씨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처럼 저도 제 부모님한테 똑같이 하는 거였죠. 그것도 민수 씨 돈으로요.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돈을 쓰기로 했어요. 마침 제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이번 어머니 생신에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사드리겠다고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요. 에어컨 사건 이후로 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물의 가격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명품관으로 바로 갔죠. 평소에는 가격 때문에 구경도 못 해본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당당하게 들어가서 코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말리셨어요. 여기는 너무 비싸다고 다른 데 가자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어머니 생신 선물이니까 좋은 걸로 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매장 직원이 다가와서 코트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걸로 골랐어요. 캐시미어 100% 코트였는데 가격이 90만 원이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어머니는 가격표를 보시더니 안 된다고 너무 비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어머니한테 이런 거 하나쯤은 사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포장해 달라고 했죠. 결제를 하는데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9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짜릿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100만 원 넘는 코트를 몇 벌이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왜 안 되나요? 코트를 산 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미슐랭 1스타를 받은 한식당이었어요. 예약하기도 어렵다는 곳이었죠. 저는 2달 전에 미리 예약해뒀어요. 어머니는 레스토랑에 들어서시더니 너무 고급스럽다고 여기는 뭐하러 왔냐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생신 축하 식사하러 왔다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죠.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어머니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신기해하시고 맛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돈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민수 씨가 옆에서 가격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2인 식사에 35만 원이었거든요. 민수 씨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다른 데 갈 걸 그랬다고요. 저는 민수 씨를 보며 씩 웃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갔던 레스토랑보다 여기가 더 싸다고 그때는 1인당 25만 원짜리였잖냐고 말했죠. 민수 씨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를 집에 모셔 제 시도스 계속 드리고 나서 민수 씨는 차 안에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도대체 얼마를 쓴 거냐고 코트랑 식사비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다고 너무 과하지 않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얼마 썼냐고요. 코트 120만 원에 식사비 50만 원, 총 170만 원 썼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쓴 돈은 오히려 적은 거라고 말했죠. 민수 씨는 그건 다르다고 자기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했죠. 앞으로는 내가 우리 부모님 챙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요. 다음 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종합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요. 풀 패키지로 예약을 해뒀거든요. 암검사, 심장검사, 뇌검사까지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몸도 멀쩡한데 무슨 비싼 검사를 받냐고요. 하지만 저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검사 받아야 한다고 나이가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검진 비용은 180만 원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었죠. 하지만 작년에 시어머니도 똑같은 검진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민수 씨가 비용을 다 냈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민수 씨는 건강검진 예약한 걸 알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왜 상의도 없이 그런 비싼 검진을 예약했냐고 기본 검진만 받아도 충분하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작년에 시어머니는 풀 패키지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왜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냐고요. 민수 씨는 그건 자기 어머니가 원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미리 검사 받아서 예방하는 게 낫지 않냐고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를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한 거예요.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였는데 5박 6일에 1인당 250만 원짜리였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비싸다고 그냥 국내 여행도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그냥 다녀오시라고 설득했죠. 사실 어머니는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여권도 없으셨거든요. 저는 어머니 여권을 새로 만들어드리고 여행 가방도 새로 사드리고 여행에 필요한 옷들도 몇 벌 사드렸어요. 민수 씨는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이제는 정말 너무 과하다고요. 저는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과하다고요? 작년에 시어머니 유럽 여행 보내드릴 때는 1인당 400만 원짜리 패키지였잖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 여행은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수 씨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화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어머니는 일본 여행을 정말 즐겁게 다녀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전화 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하셨어요. 온천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풍경도 아름다웠다고요. 저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싶더라고요. 민수 씨 눈치 보느라 제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달 저는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타시던 차가 15년이 넘은 중고차였거든요. 에어컨도 고장나고 시트도 다 해지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괜찮다고 계속 타고 계셨어요. 저는 민수 씨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고 싶다고 신차는 너무 비싸니까 중고차로 괜찮은 걸로 알아보겠다고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차 가격을 말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2천만 원짜리 중고차였거든요. 민수 씨는 너무 비싸다고 1,000만 원대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년 전에 시어머니 차 바꿔드릴 때는 3천만 원짜리 신차 사드렸잖아요. 그에 비하면 2천만 원짜리 중고차는 훨씬 저렴한 거라고 말했죠. 민수 씨는 그건 자기 어머니가 운전을 자주 하셔서 안전한 차가 필요했다고, 장인 어른은 운전을 별로 안 하시니까 굳이 비싼 차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시어머니 차 살 때 쓴 돈의 3분의 2만 쓰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우리 아버지는 2등 국민인가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제 결심대로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어요.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서요. 민수 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버지는 새 차를 받으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사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울컥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민수 씨 눈치를 보면서 제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제 부모님한테 정말 열심히 효도했어요. 매주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고 필요하신 것들을 사드렸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여행도 함께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 민수 씨와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민수 씨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이러다가 우리 살림이 거덜날 거라고 걱정했어요.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당신은 결혼 후 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약 8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저는 아직 3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걸 몰랐나 봐요. 저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걸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시어머니 용돈, 병원비, 옷가, 식료품비, 여행 경비, 차 구입비, 각종 선물비, 모임 경비, 기타 등등. 정말 엄청난 돈이 나갔더라고요. 3년 동안 8천만 원이면 1년에 약 2,700만 원씩 쓴 거예요.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도 이렇게 많이 쓴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장인어른 장모님께 소홀했다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거든요. 민수 씨와 이혼하기로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혼은 안 된다고, 자기가 정말 달라지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수없이 기회를 줬어요. 그때마다 당신은 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못 믿어요. 민수 씨는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혼 서류도 준비해놨어요. 민수 씨가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죠. 민수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재판까지 가면 서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각종 서류 작업까지.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어요. 빨리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민수 씨는 재산 분할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우리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꽤 됐거든요. 전세, 보증금, 저축, 주식, 차량 등등. 법적으로는 반반씩 나눠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민수 씨가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한테 쓴 돈을 재산 분할에서 제외하자고요. 그 돈은 민수 씨 개인이 쓴 거니까 공동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죠. 제 변호사님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민수 씨가 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쓴 8천만 원은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거든요. 저는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건 어머니를 위해 쓴 정당한 비용이라고 재산 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자 할 말이 없어졌어요. 결국 민수 씨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8천만 원 중에서 제 몫인 4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죠. 그리고 나머지 재산도 반반씩 나눴어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가치관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였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7년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민수 씨는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혼하는 거냐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서로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죠.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바로 새 집을 구했어요.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았죠. 저는 새 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하나하나 사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이사하는 날 부모님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지? 이제는 편하게 살아.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 후에는 취미생활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도 만나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민수 씨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눈치 보며 저울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뵙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함께 여행도 다녀요. 부모님도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민수 씨 눈치가 보여서 내가 자주 못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자주 와서 좋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안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과 시댁 눈치를 보느라 정작 제 부모님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이제라도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민수 씨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공통 친구를 통해서요. 민수 씨는 이혼 후에 계속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재혼할 생각은 없다면서 어머니 모시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결국 민수 씨는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죠.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어머니만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여자도 저처럼 힘들어할 거예요. 민수 씨는 이혼하기 전에 제게 말했었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알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어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때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웠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받고요. 그런 외로움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죠. 이혼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괜찮아 보였어요. 민수 씨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그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정말 공평하게 대했어요. 자기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리면 상대방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민수 씨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운이 나빴던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해서요. 그 사람과 저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사귄 후에 우리는 재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렀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받는 느낌이었어요. 신혼생활도 첫 번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의견을 경청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해서 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공평하게 대했고요. 명절 때는 양가를 번갈아 가면서 방문했어요. 올해 추석은 시댁, 설날은 친정, 이런 식으로요. 선물도 항상 똑같은 걸로 보냈어요. 어느 한쪽을 더 챙기거나 덜 챙기는 일이 없었죠. 저는 이제야 진짜 결혼의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희생하거나 참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민수 씨와의 결혼 생활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도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배웠으니까요. 만약 제가 민수 씨와 계속 살았다면 저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겠죠. 이혼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이혼은 실패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실패예요. 용기 내어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성공이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우자가 자기 부모만 챙기고 당신 부모는 무시하는 분들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당신은 참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 부모님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양가를 공평하게 대하라고요. 그게 안 되면 떠나는 것도 선택지예요. 물론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평생 참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시댁 때문에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양가 부모님 모두 잘 모시고 제 삶을 즐기면서 살아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삶이에요. 민수 씨는 이혼하기 전에 제게 말했었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민수 씨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좋은 아내를 놓쳤으니까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노력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22제 시도스 계속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요. 하지만 민수 씨는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죠. 아내가 시댁을 챙기는 건 당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하고 자기 부모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만 성공할 수 있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이 양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연애할 때는 잘 안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 드러나요. 자기 부모만 챙기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제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힘들 때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효도하며 살게요. 그리고 지금의 제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